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유, 윤 선생님은 참 언제 봐도 이게 좀 세상에 이렇게 노자처럼 아이고 아닙니다. 초월해 갖고 아유. 편안한 얼굴이고 저는 하다하다가 해 갖고 곧 그냥 아. 후라이팬에 달궈질 그런 꼴이고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이 시대에 네. 풍파하고 정면 승부를 하니까 삼각파도를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든 거고 저는 헤쳐나가기보다도 그냥 도시나 올리고 그냥 바람 따라가면서 산 제가 뭐 조금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엊그저께 오늘 식당을 갔는데 누가 어느 사람이 굿복 인사를 하고 네. 가더라고요. 네. 예. 황장수 그 뉴스 브리핑 팬이라고 하면서 네. 저를 많이 봤다면서 인사하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브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하고 디저트를 갖다 줘요. 아, 그분이 하여튼 나가면서 하여튼 황장수 소장님이 애 많이 쓰신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아이스크림하고 디저트를 우리 소장님이 사주는 걸로 생각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유, 그러셨습니까? 예. 그분이 뭐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뭐 세종대학 교수님이라고 하시던데 예.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감사한 분이 계시네요. 저는 뭐 저기 옛날에 이거 뉴핑하기 전에 네. 강남의 팔레스 호텔 옆에 뭐 식당에 예. 갔더니만 어떤 분이 이제 대선 때 막 TV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고 그랬는지 그때 두 사람이 제 아는 분하고 만나서 네. 이 보리굴비를 먹었어요. 네. 그분이 내기로 하고. 네. 근데 나가니까 또 그분이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그런 일 있고 하니까 참 감사도 못 전하고 예. 대단히 혹시 어디 저를 보시다가 그냥 아는 척만 하시고 밥값은 내시면 저 민폐입니다. 근데 윤 선생님 보시면 내주십시오. 이거 저 사준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뭐 전국 곳곳에 우리 황장수 뉴스 브리핑 팬이 많아서 뭐 지금 뭐 댓글 조작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고난을 많이 받으시는데 원래 그 큰 길로 가는 데는 고난을 지나야지 가거든요. 좀 사실- 힘드시더라도 잘 극복하시고. 사실 고통이 통증이 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성질만 하다거리지. 네. 오히려 막 그러면 이놈들을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하고 속으로 네. 이렇게 분노만 치솟지 뭐 네. 통증은 별로 못 느낍니다. 네, 지난주에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 조만한 식당에서도 다 많이 우리 황장수 뉴스별은 다 보고 그거 보고 참 이 영향력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예, 제가 저를 종편에서 봤다는 사람보다 오히려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서 많이 봤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주도는 어디 뭐 골프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냥 가족 가족이요. 예. 요즘 제주도 가면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좋을 네, 시기네. 딱 좋은데 좀 가슴 하나가 뻥 뚫린 것 같은 게 예. 제주도 그렇게 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 중국 관광객도 안 오고 안 그러니까. 오고 식당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유명 식당을 찾아서 갔는데 예. 저녁 때 한 팀 두 팀밖에 없어요. 하하. 제주도 가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숙박업소도 사람이 없고 그 많은 펜션, 숙박 텅텅 비었어요. 호텔이 지금 수십 개가 예.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지금 제주도에 그러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건물 발주도 해놓고 공사 중에 도망가기도 하고 해서 공사 중단도 되고 제주도를 아주 중국 사람들이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경기가 나쁜 게 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안타깝네요. 네.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윤앤 황의 레드문 라이징에서도 네. 다뤄봤는데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그 현상금을 네. 불법 환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내건 게 좀 매우 이례적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60억 현상금을 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 대한 불신, 특히 서해안 쪽에는 한국이 손을 놓고 있잖아요. 예. 미국 우방 6개국인가 8개국이 일제히 다 같이 하는데 한국이 그 근방에 배도 많고 비행기도 많고 그 해군력도 제일 뛰어난데 그쪽에서 아예 손을 놓고 있으니까 굉장한 불신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미국 쪽에서 듣기로는 네. 이 미국이 지금 불법 환적이 자행되고 있는데 네. 중국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보복을 하고 있지만은 네. 네. 이제 한국이 어떤 행태로든 석탄이나 정제유에도 직접 밀수나 밀 반출이 개입된 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왔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한국이 이렇게 하는 거를 미국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뭐 확실한 증거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뭐 각 돈 좀 벌어먹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고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좀 오리발을 내미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그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분노가 최근에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몇 번을 최근에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그 6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샹그리라 호텔에서 그 안보 대화를 할 때 그렇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선언문에 이 내용 불법 한적이 들어있다고 미국이 기자들한테 공개해버렸어요. 한국은 그거 말도 안 했는데. 그러고는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톰슨이라고 국무부의 군축 안보 담당 차관이 국무부입니다. 국방부가 아니고 이 이야기 강조한 거 들으셨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탄도미사일 이야기하고 했던 그 셔는 탄도미사일 안 하고 대북 제재 강조했던 셔는 국방장관 대행 있죠. 그분이 한국에 썩 왔다가 일본에 가서 아베를 만났는데 아베 만나갖고 또 불법 한적 단속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중요한 데서 불법 한적을 3번 이야기하고 4번째 나온 게 지금 현상금 지난 6월 5일 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미국이 최근에 갑자기 불법 한적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신다고 보십니까? 뭔가 뭐 앞으로 국제회의가 이제 6월, 7월에 또 많이 있잖아요. 예, 오사카에 G20도 있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일본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인데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이 왜 서해 쪽에 불법 한적이나 이런 거 단속 아예 안 하냐. 공식적으로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게 같이 2인 삼각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G20 회의할 때 다른 우방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압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은 한국이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불안한 감이 많이 듭니다. 대북 제재 피하려다가 한국이 대남 제재부터 먼저 당하게 생긴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저희들이 6월 21일 날 이제 대북 불법 한적 석탄 밀수 등을 이제 집회에서 떠들라고 좀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한국당도 말을 하지 않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좀 안 가지니까 우리라도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시위로 몇천 명이 모여서. 그런데 아마 해도 제가 볼 때 언론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일본에서 G20가 6월 28, 9일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6월 말에 열리죠. 6월 말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강도가 높여가고 있는데 또 지금 불법 한적하다가 적발됐다라는 게 고전에 좀 터지지 않을까. 좀 분위기가 좀 심상찮지 않습니까? 그럼 G20 회의에서 한국이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개망신을 당하는 꼴이 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왜 지난달에 비돌프 함인가요? 비솔프라고도 하고 서해안에서 활동 계속하고 있고. 그게 지금 뭔 말입니까? 서해안이면 반은 한국 거고 반은 중국 거죠. 거의 뭐 공해역이 없지 않습니까? 좁았어. 그 뭐 중국 연못이고 한국 앞바다인데 거기에 미국의 코스트가드 해양경비대 소속의 비솔팜이 왔다라는 거는 한국이 안 잡으니까 미국이 우리 배를 직접 집어넣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이 그 북한 선박을 하나 압류했잖아요. 지금 안 돌려주고 있어요? 안 돌려주고 있죠. 와이즈 어니스트. 그 배 이름이 와이즈 어니스트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현명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거 뭐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정직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북한 눈치만 보고 저자세로 또 중국 눈치 보고 또 굴종하는 자세 하니까 미국이나 우방들이 한국에 대해서 저거 비핵화하고 대북 제재하고 저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건데 한국이 솔선수범해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냐. 오히려 그런 분노감 뭐 이런 게 굉장히 배신감 이런 게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에 잡히는 한국 배의 이름은 멍청한 게
정직하지도 않다 이런 배가 하나 잡히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곧바로 제가 볼 때 멍청한 게 정직하지도 않다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하나 좀 잡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기 때는 문샷 싱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문샷 싱킹. 달을 못 쏘는 생각이라 하죠. 문샷 싱킹. 네. 그러니까 달나라 생각할 때는 달만 자꾸 망원경이나 현미경 보고 관찰만 하지 말고 달나라 직접 가보는 행동을 옮기라 이거죠. 문샷 싱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는 문샷 싱킹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이름도 문인데 문샷 싱킹이 아니라 달밤에 체조만 하는 거 아니냐. 달밤에 체조가 뭡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예. 지금 국제 조류나 이걸 조류를 따라가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국익을 챙겨야 되는데 엉뚱한 짓 달밤에 체조하니까 지금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완전히 한국에 따라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 장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네? 문 대통령 누구 외국에 누구 정상하고 누구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이게 국가로 봐서는 저는 이 구한말 못지않은 위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네. 연장선상에서 네. 오바마 때 네. 오바마가 뭐 세계적으로는 스마트 외교를 하니 네. 뭐 이랬지만은 네. 사실은 좀 깊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샤이하고 네. 또 뭐 이 과거에 네. 미국의 적극적이고 터프한 외교 이런 데서 벗어나서 네.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본인이 흑인으로서의 그렇죠. 이런 위축된 부분이 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오바마한테 네 외국의 정상 중에 터놓고 전화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상이 한 명이라도 있나 하고 네. 물어봤어요. 오바마가 누구를 이야기했겠습니까? 글쎄요. 한국의 이명박이다. 이명박 대통령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런 거는 엄청 보면 네. 그냥 좀 네. 번데스럽게도 잘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면은 바로. 네. 저도 신문사에서 증권 데스크 할 때 이명박 대통령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인데 전화 직접 하던데요. 됐을 거예요. 네, 기사 뭐 났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뭐 증권 시장인가 뭐 차린다는 네, 기사가 옛날에 났을 때 그거 직접 전화 오던데 저 초면인데도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딸들하고 일주일에 5번씩 식사를 하고 그랬대요. 그 대통령이 가족적이죠. 근데 우리 문 대통령하고 다른 점은 예. 문 대통령처럼 이렇게 오바마가 엉뚱한 얘기는 안 했어요. 현충일 추념사에 적국에 적군 군사 끌고 우리를 침략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식으로 저렇게 국군 창설자고 애국자라는 식으로 저렇게 엉뚱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헝가리 부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다페스트의 유람선 참사. 네. 근데 문 정권이 자기들이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남을 하도 비판해서 네. 또 그게 일환이 되어서 집권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참사가 나면 갑자기 지나치게 오바를 하는 부분이 좀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한국 내에서 오바를 할 때는 뭐 이래저래 그냥 뭐 고성 산불처럼 예? 불 저절로 꺼진 거지. 그 뭐 그렇죠. 진압해서 꺼진 게 있습니까? 그렇죠. 탈 게 다 타가 바닷가까지 불이 가가 더 탈 게 없어서 그냥 꺼졌지.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뭐 그 이 노란 민방위복 입고 또 뭐 이야기를 해가 그래가지고 이제 갔지 않습니까? 네. 47명쯤 되는 네. 그 세월호 구조대라는 네. 해군 네. 이 순환 구조대가요. 네. 그래 갔는데 제가 그럴 때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거기 가서 그러면 헝가리 정부하고 티격태격 문제가 좀 생길 건데 그렇죠. 한국 스타일로 하면 안 될 건데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어코 들어가서 그냥 하나씩 끄집어낸 다음에 인양한다 이렇게 우기니까 네. 헝가리 정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영웅에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더만요. 그렇죠. 예, 헝가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판단을 올바로 한 거죠. 우리는 영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체 바깥에도 강 바닥도 유속도 빠르고 그 흙탕물이라 네, 네.
밖에서도 아예 안 보인다. 안에가 안 보이는. 근데 선체 안에 들어가면은 차치다면 뭐 줄에 잘못 걸리고 하면 손으로 더듬어야 될 판인데. 더듬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게 뭐 언제든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헝가리에서는 한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죽어야 되는 네, 거야? 한국은 빨리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죠. 세월호 때도 뭐 희생당한 사람 그래서 있었잖아요. 예. 또 헝가리는 그러니까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3분이. 근데 이제 사람이 여러 돌아가셨는데 골든타임이 3분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안 맞는 면이 있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문 대통령이 사고 나자마자 중요한 건 속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3분이면 끝나는 건 맞긴 맞거든요. 가급적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그 뜻인데 좀 오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헝가리도 보면은 그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걸 뭐 대책본부장 맡고 뭐 선체 안에 서둘러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좀 오버한 거죠. 그 나라에서 벌어진 사고면 그 나라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몰라도 그렇죠. 그 나라 정부에서 할 만큼 하고 있으면 그렇죠. 지켜보면서 뭐 우리가 그렇죠. 도울 게 없나 이래야지. 그렇죠. 헝가리에서 난 사고니까 네. 우리는 조언자밖에 안 되는 거 우리가 피해자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국가 간의 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 예. 건데 우리가 너무 좀 서둘러서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특징상으로 보면 저쪽에 가서 조금 무리할 수 두다가 망신당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나올 거다 했는데 이번에 그 배를 그렇죠. 헝가리 쪽에서는 인양하자니까 뭐 유실되니 어쩌니 하면서 직접 가서 다 살펴보겠다 하다가 그 원래 유럽 바다가 습해가 많아가고요. 그렇죠. 그 도나우 강에 한번 가봤는지도 모르겠어. 잠수라도 그 이번에 간 47명이 유럽 강에 잠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간 순환 구조대 47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없다고 없지. 강에 들어갈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나라 강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네, 한국 강은 그래도 그냥 약간 흙탕물 성분이지만은 유럽 강은 석회다. 유럽은 석회질이라가.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비 안 올 때 보면 전부 에메랄드 빛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석회가 섞여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강물이 평소에도 안에 가시거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강물.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부터 너무 오버한 게 세월호를 빙자해서 사실은 정권 잡은 또 계기가 됐잖아요. 예,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트라우마 되고 좀 부당한 공격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예. 뭐 몇 시간 동안 어디 있었니, 누구랑 미래설이니 계속 공격을 사실 해서 뭐 정권까지 착 쟁취하다 보니까 좀 그 해난 사고만 나면 유난히 좀 호들갑을 좀 떠는 면도 있는데 생명을 존중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건 있는데 제가만 좀 지나친 면도 있어서 국제 관리는 좀 어긋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현장까지 가서 또 노란 잠바 입고 무슨 외교부 장관이 귀걸이하고 노란 잠바 입고 뭐가 좀 이틀 만에 또 왔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강경화가 네. 4달쯤이나 이제 그만두면 또 총선에 강남인가 또 출마한다고 지금 설이 파다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두는 과정을 참사 때문에 그만두거나 징계받는 모양이 아니라 최대한 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모양 좋게 그만두가 일정한 시점에 입당을 해가지고 지금 또 이 총선에 배치를 하겠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가 총선을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정권이 지금 막 머리에 자고 일어나면 매사가 다 총선에 꽂혀 있다. 모든 건 다 총선으로 꽂혀 있는 거죠. 근데 강경화라는 분이 외교부 장관 하면서 뭘 실적이 있었나요? 오죽했으면 공로명 전 장관이 인형 보는 것 같다고 존재감이 없다고. 뭐 국제관계부터 뭐 영향력이 거의 뭐 청와대 눈치나 보고 됐지 조직 장악력이 있어요.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출마한다? 물론 출마하면 넌 잘 평가하길 바랍니다만은 강경화 때문에 국민들은 간경화가 생길 뻔했어요. 간경화가. 그럴 정도로 외교 우리나라 대참사를 역대 아마 최악의 장관을 편을 들어도 저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뭐 총선이라는 것도 이미지로 하는 거니까 이미지로 또 지금 집권당 청와대에 또 친문 직계를 또 국회의원 또 꼽아가지고 또 후임기를 또 노린다면은 청와대에서는 충분히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양반이 제가 볼 때 지나치게 비본질적인데 좀 이미지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분이 55년생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64년생이니까 네. 저보다 9살 많아요. 네. 그럼 65이에요. 한국 나라 65이죠. 65인데 너무 무슨 패션이나 이미지에 집착할 필요 있는 나이는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뭐랄까 어떤 일의 본질을 파악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는데 왜 그러면 강경화를 골랐을까? 지금 들으니까 뭐 이호 여사 쪽에서 추천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호 여사는 이호 여사 김대중. 예. 그래서 뭐 그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니까 자, 이 사람이 그 미국 뭐 유학 갔다가 한국에 와서 예. 이제 뭐 세종대 영문학과 조교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대학 암헤스트 캠퍼스 대학원의 커뮤니케이션 학을 했다. 연대 정외과를 나와서 이하여고. 네. 자, 그랬는데 이 96년 7월에 국회의장 비서실에 이제 국제 담당 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예. 이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교수를 하던 사람이 국회의장 비서실에 국제 담당 비서관을 보통 합니까? 뭐 잘 흔한 사례는 아니죠. 예. 비서관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교수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 제대로 된 교수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의 외교부로 원래 외교부에 고시 붙어서 들어간 이거나 특채된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이제 국회의장 비서관을 한 것까지도 이제 그 외교부하고는 관계 없는데 첫 경력이 나온 게 98년 7월 DJ 정권 들었어요. 외교안보연구원의 미주 연구관 직무 대리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이었죠. 보통 연구소에 연구원 하다가 교수로 나가는데 그래서 무슨 이런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9년 2월에 외교부로 딱 진입을 하는 게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을 이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외교부에 보통 의공이라고 부르는 이제 정식 공무원이 아닌 임시직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처신이 참 달인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담당 심의관으로 이제 정식으로 공무원이 돼갖고 그 뒤에는 이제 주 유엔 대표부 공사 참사관으로 이제 외교관이 돼요. 그래서 이하여고 인맥이 활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DJ 정권에서 그 유엔 대표부 공사 참사관까지 갔다가 또 노무현 정권이 되니까 유엔 대표부의 공사 참사관에서 공사가 돼요. 참 탁월하죠, 그죠? 탁월하죠. 이 처신이요. 저분의 제일 큰 공적이라 하면 외교부의 부처가 없어도 된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직접 외교부를 직영 시스템으로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때 방해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생각 없이 얼굴 그러니까 저거는 뭐 바지 사장, 그러니까 뭐 치마 사장이지 여자니까. 청와대 뭐 아바타 정도로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게 누구냐?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친미국통, 일본통 이쪽이 그냥 다 고스톱으로 다 판쓰리가 돼 버렸어요. 다 판쓰리. 코드 인사로 맞는 사람을 다 바꿨기 때문에 외교부 인맥 구성하는데 앞으로 누가 후임 장관으로 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때 주로 이제 외교통상부 쪽에 유엔 쪽 근처에 이렇게 맴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니까 유엔에다가 이제 자리를 꿰찼어요. 뭐 아주 고위직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반기문이 또 당선되니까 반기문 인수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기문이 특별 보좌관하고 그리고 외교 장관까지 왔어요. 정권을 넘나들면서 좌우로 우리가 여성 장관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 저렇게 할 줄은 몰랐고 저는 특히 실망한 게 요전에 그 주미 그 참사관에 참사당했잖아요. 그게 강효상 의원 장관 책임이 더 크지 그걸 밑에 사람을 그렇게 참사시킬 정도로 그렇게 큰가요? 저도 그렇다고 그 외교의 틀을 바꾼 건가요? 절대 그렇게 보지 물론 않습니다. 뭐 공직자로서
야당 의원한테 그냥 입 싸게 뭘 저런 거 얘기했냐. 저건 좀 혼나고 좀 꾸중 듣고 정직 정도? 그렇죠. 학교로 말하면 정학 정도 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파면까지 시킬 정도. 그래서 참 간경화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구나. 공은 내가 챙기고 나쁜 거는 다 밑으로 던지고 조직에서 왜 그런 사람이 의외로 저 CEO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저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저러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 대사, 말레이시아 대사, 몽골 대사, 베트남 대사는 해임까지 됐더라고요. 네. 그 외교부에 있다가 네. 또 기업에 들어갔다가 네. 또 외교부에 이제 대사로 베트남의 네. 대사까지 하다가 네. 그러다가 또 뭐 접대받고 뭐 어쩌고 무리가 빚어져 가지고 네. 잘리는 일이 지금 곳곳에 대사들 이디오피아 대사부터 네. 대사가 성추행부터 나왔지 엉망진창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정부의 최악의 관료가 아마 청와대에서는 조국이고 민정수석이고 장관 중에서는 강경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텔레비에 나올 때는 고상한 척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실제로 보면 업무 장악 능력이 아무것도 없- 이게 원래 공무원 안 했더라 하더라도 네. 의공 출신이라도 그래도 좀 돌다 보면 실력이라도 좀 네. 쌓일 건데 저 정도 오래 했으면 네. 그런데 업무 능력이 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정권에서 뭐라면 외교에 있어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 그 저분이 모시던 반기문 총장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좀 송금이 없다. 네. 내지는 뭐 이렇게 슬리퍼드 L 네. 뭐냐 미끄러지는 뱀장어 네.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반기문 총장한테 배워서 그런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해찬 그것도 대표가 장관들을 뭐 4명 이번에는 또 3명을 또 세웠더라고요. 네. 강경두 뭐 김연철 강경화 그래가 일식집에서 앉아서 밥 먹고 있는 모습에 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그 한 주 전 일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네. 한 주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각 부처 차관들하고 강원도 산불 대책을 하자. 예. 근데 전날까지 다 온다고 그랬다가 당일날 다 안 온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갔죠. 네, 아무도 안 갔어요. 그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였거든요. 그래 또 나경원이 울더만 울긴 왜 울었죠? 뭐 야당이 그런 서러움 눈물 젖은 빵을 또 먹어봐야지 나중에 집권하면 또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해찬 대표는 보란 듯이 또 장관들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조 짜서 불렀어요. 예. 그래서 4명, 3명 막 네. 이렇게 조를 그것도 짜더만. 또 딸랑딸랑하면서 또 가서 또 회의하는 모습이 우리가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편가르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편가르기 하는 거 보니까 네. 또 이야기는 안 할 수 없는데 양정철이가 서훈이 만나서 지난주에 그리 시끄러웠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그 소식이 그냥 네. 김연경인가 여자 기자 그냥 정언 하나에 네. 알리바이 하나에 네. 사라졌어요. 그럼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정언의 알리바이에 대한 네. 물증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자들이 그냥 같은 기자끼리는 뭐 그냥 안 까는 겁니까? 뭐 까방건인가 이런 거 있습니까? 뭐 후속 취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부렁이 담 넘어가시는 식당 주인도 한번 등장하지 않아요? 식당에 주인. 와서 밥 먹고 간 기자들이 수두룩하다는데 식당 주인도 사실은 자기가 뭐 돈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미리 받은 건지 저는 뭐 신문 기자 한 지 36년 됐지만은 어디 높은 사람하고 먹을 때 각자 돈 낸 것도 못 받고 예. 메뉴 시키기도 전에 돈부터 내는 건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가자마자 가자마자 뭐 얼마나 뭐 먹을 줄 알고 미리 내요. 지금 기가 찬 네. 이야기입니다. 자, 식당 주인이 언론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네. 자, 식당 주인은 양정철에게 5만 원의 뇌물을 줬습니다. 네. 그 김영란법 위반이죠. 5만 원의 뇌물을 준 식당 주인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식당 주인이 지금 하나도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식당이 뭐 위치가 보니까 저기 저 뭐 강남의 골목 안에 있는 논현동인가? 논현동 그 골목 안에 있는 싶습니다. 뭐 예. 뭔 담인가 하는 네, 식당인데 유명한 데입니다. 네. 근데 비밀 회동하려면 강남 식당에서 모였겠네 했는데 이 말은 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내놓고 어떻게 보면 국정원장하고 민주원장을 내놓고 저런 짓 하는 게 내놓고 저럴 정도면은 뒤에서는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예? 그렇죠. 난 국정원장하고
그 여당의 병창기지라는 민주연구원장이 저렇게 내놓고 만나는 것도 문제고 그 후에는 오히려 더 만나러 다니잖아요. 이제는 뭐 네. 박원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부터 이재명부터. 뭐 김경수까지 다 네. 만난다잖아요. 저는 대통령 대리에서 차기 대권 주자 면접 보러 다니는 것 같던데요. 네. 예. 그리고 다들 박원순 시장 서울시정보다 아마 차기 대권 지지율 안 오르는 게 더 관심 있을걸요. 본인이 신경 쓰는 게. 이재명 재판하면서 청와대랑 틀어졌잖아요. 이 문제 그거 잘 네. 보여가 어떻게든 틀리고 잘 보여가지고 틀어야지 뭐. 완전히 저 재판 다 끝내고 네. 차기 대권 주자 오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거겠죠. 그런 사람을 내놓고 저렇게 만나러 다닌다? 네. 네. 김경수 지사 만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것도 너무 속보이는 짓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해명들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는 그냥 아예 기사에서 삭제돼 버려가. 네. 이게 더 기사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도 웃기고 고발까지 됐는데 근데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연구원이 있는데 네. 그 12명 12군데를 지금 만나러 다닌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구원 가면은 지방자치단체를 연구소를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을 만나러 다니잖아요. 단체장이 연구원장도 아닌데요. 네. 그죠? 연구원장 따로 있는 거죠. 오늘 선관위에서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공약을 개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연관 있는 사람이 관여가 되면 네. 그것도 불법이다 하고 유권의석을 선관위가 내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겁을 내지도 않는 것 굉장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예. 여당의 그 싱크탱크 장하고 그렇게 만나서 한다는 거는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장하고 국정원장 서훈 만난 것도 둘이 만난 게 늘상 있던 일이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갖고 그렇게 지탄받았잖아요. 예. 정치적인 중립 개혁한다고 했잖아요. 전 국정원장들을 깜빵에 보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다못해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직도 국정원이 더 개입된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자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국정원에 대한 걱정, 불안감, 의심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역사가 자꾸 이제 진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는 짓이 왜 옛날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그런 짓들이 벌어지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정철이가 실체처럼 막 설치고 다니니까 네. 이해찬이 소외감을 좀 느끼고 네가 국정원장 만나러 다니면 나는 장관을 한 명도 아니고 4명, 3명씩 만나러 다니겠어. 네. 그래서 저렇게 또 대표는 장관들 불러서 별 현안도 없는데 그런 뭐 경쟁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밥 먹는데 장관 불러가 그게 뭔 장관 불러가지고 얘기나 뭐 제대로 했으면 모르는데 옛날 총리 할 때 그때 기분 내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뻔한 얘기하면서 업무 뻔한 보고 받고, 예. 뻔한 얘기 네, 하나만 한 업무 보고. 열심히 잘해 뭐 이런 얘기하면 총리 기분 내더라고요. 저게 참 장관들 장관 일 잘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양정철을 통해서 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 대표가 지금 꼴이 좀 우습게 됐다 싶으니까 저 사람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서 나 살아있다 보이려고 저 바쁜 장관들을 이제는 한 명씩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더기로 만나서 1조, 2조, 뭐 3조, 4조 이래가지고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그렇죠. 다 외국 같으면 저런 장관을 2-3명, 3-4명씩 만나는 자리에 끼어서 밥을 먹는 장관이 있겠습니까? 안 가지, 그죠? 정말 부끄러운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당 대표가 예. 이해찬 대표가 될 때는 그래도 연륜이 있으니까 고참 총리도 하고 다선 의원이니까 청와대가 독주하는 걸 어느 정도 제어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은 납작 엎드려서 존재감이 없거든요. 예. 존재감이 없는데 존재감을 저 장관 불러서 밥 먹는 걸로 좀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나 살아있다. 네. 그리고 뭐 오늘도 얘기했더라고요. 어디 중견기업 연합회 가서 유럽에는 재벌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만 재벌이 많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도 참 위험한 얘기죠. 물론 뭐 재벌이 가문 한 집안의 소유에서 농락하고 이런 거는 물론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나라 재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더 키워야죠. 대만이나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게 뭔데요? 대만 이런 나라 한국에 삼성, 현대, LG, SK 같은 게 없은 게 그게
우리한테 콤플렉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의 잘못된 것만 고치면 되는 거지. 거기 가서 우리나라는 재벌이 많아서 걱정이라는 식으로 저 공정거래위원장이 저 여당 대표가 저런 게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역대 대통령이 왜 밥솥 얘기 있잖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밥솥 구해왔는데 뭐 윤보선 대통령이 싸우다가 쫓겨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밥으로 밥 잘 끓이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전두환이가 온 가족 둘러서 퍼먹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또 새로 구해왔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전기 코드를 반대로 꼽아서 홀라당 태워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보니까 밥솥을 홀라당 태워 먹는 건 고사하고 지금 있는 밥솥 내버리고 북한 쏜 단도미사일 있잖아요. 단도미사일 쏜 거 탄피 모아갖고 그걸 탄피로 밥솥 만들려고 지금 어디 바닷가에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그냥 밥하지 마라. 우리 돈 많은데 세금 많이 긁어서 매일 해전 초밥 배달시켜 먹자 이러는 것 같아요. 아예 밥솥 얻는지. 네. 저는 진짜 경제가 걱정인 게 YS 이후에 5년마다 경제 성장률이 1%씩 하락했거든요. 예. 1% 하락의 법칙이에요. 예. 근데 지금 2%대인데 왜 노무라 정권한테 1%까지 떨어진다는데 문재인 정권 말기에는 거의 1%대로 가고 잘못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지금 한국 경제연구원이 예. 2.2%를 말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라서 1%대로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IMF가 지금 연초에 2.9였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 2.6으로 벌써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한국보다는 좋지만은 세계 경제도 지금 어려워져 가는데 지금 한국이 그 심각성을 이 정권은 전혀 감이 없고 정치적 테크닉으로 다 돌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총선까지만 자관 몰고 가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위기의 길이 시나리오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형으로 가는 거죠. 네. 장기 침체로 가는 건데 또 하나는 진짜 위기가 와서 벼랑 말 정도로 콕 쳐박는 거죠. IMF. 네. 세 번째로는 굳건하게 회복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일본형 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빨리 우리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게 지난달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갔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경상수지는 왜 상품 수출하고 서비스 수출 그 두 가지 자본 수지 빼놓고 한 건데 우리는 그게 흑자가 나야지 되거든요. 미국은 적자 나도 돼요. 왜? 달러 찍어내면 됩니다. 발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적자가 나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에서 돈을 뺍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현금 서비스랑 똑같아요. 외국인이 볼 때는. 그만큼 돈 빼기가 좋은 나라거든요. 저렇게 되면 순식간에 위기가 올 수 있죠. 또 무디스도 지금 한국 신용등급을 낮춘다고 자꾸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자칫 저는 위기에 대응해야 될 텐데 대통령부터 너무 좀 포퓰리즘으로 너무 좀 흐르는 거 아니냐. 대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 그래서 많이 걱정입니다. 다 불러가지고 진지하게 경제 문제에서는 토론하는 시스템은 없고 정치적인 꼼수들만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정권 같아. 제가 경제 문제 갖고 아마 대통령이 제대로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보고받는 그런 구조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죠. 지금 경제 연초에도 업무보고조차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경제 용어 공부도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럼요. 첫째,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창출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이 잘 되고 그럼 일자리는 생기는 겁니다. 억지로 창출하라니까 청와대 고용 증가라고 표현을 써야 돼야지. 그렇죠.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니까 그 대학교 강의실에 전기불 끄고 그 풀 뽑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경제는 성장을 하면 일자리는 생기는 거죠. 또 두 번째 잘못하는 거는 소득 주도 성장. 어떻게 소득 주도로 성장해요? 소득은 결과물이죠. 성장을 하면 소득이 늘어나는 건데 소득이 어떻게 성장이 돼요? 마차가 말을 끕니까?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분이. 또 세 번째 또 이해 못하는 게 포용적인 혁신 성장. 아, 포용이면 포용이고 혁신이면 혁신이지. 어떻게 포용적 혁신 성장입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그냥
다 모르겠다 하고 모르겠다고 혼자서 앞서서 가는 거죠. 저 방향이 지름길이니까 저쪽으로 가자. 내가 먼저 뛸게. 다 당분간은 우리 희생하자. 그렇게 가는 게 혁신. 그 총알은 내가 맞는다. 이게 혁신이잖아요. 그 슈페트가 말하는 혁신이 그거잖아요. 그거죠. 창조적인 혁신. 근데 지금 포용적 혁신 성장. 어떻게 좋은 말은 알아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민한 법이나 뭐 이런 경제 혁신에 관한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이런 애매한 용어.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뭐 공부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용어부터 좀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기초 개념부터 다시 좀 쌓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머리에 막 중구난방으로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도 기초부터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 만나면 실력이 느는데 시험 문제 보는 꼼수 과외 선생님한테는 10년을 배워도 안 늘거든요. 그 꼴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네. 자, 오늘 참 이런 총선과 관련되는 걱정 그리고 미국의 불법 한적과 관련되는 심상치 않은 경고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망쳐가는 경제 이야기들을 두루 해봤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